제가 지난 시간에 12페이지에 있는 개정 과목까지 설명을 조금 다 드렸고요. 그쵸? 네, 그러고 오늘은 이제 1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네, 1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회계란서부터 나와요. 회계란. 그래서 회계가 뭐라고요? 정보제공. 자, 거기 보시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것. 그것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자,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하루에도 수십 번 증감변화라는 걸 하게 된다. 증감변화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면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해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해서 얘를 보고서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본.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붕어빵 가게예요. 그럼 붕어빵 가게의 경영활동이 뭐예요? 붕어빵 파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밀가루 사다가 팥도 사다가 붕어빵 만들어서 얘를 소비자한테 팔고 돈을 받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밀가루 사고 팥도 사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경영활동. 돈 벌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다 경영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우리는 회계는 무조건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놓은 거니까. 아시겠죠? 나눠 놔서 얘네들이 증감변화라는 걸 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다. 그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왜 원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왜요? 왼수라고 써놓으면 옆집 아줌마는 분명히 남편이라고 알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원리 원칙으로 작성을 해요. 우리 시험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이라는 게 따로 또 있는데, 전산회계 운용사 자격증은 KIFRS라고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기준이 조금 다르면 장부 작성하는 요령도 조금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걸로 일단 우리는 배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을 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걸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회계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회계의 분류. 우리가 회계를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어 주거든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무회계, 두 번째가 관리회계, 세 번째가 세무회계. 이렇게 회계를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조금 해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죠. 그래서 재무회계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재무회계. 그래서 재무회계다라고 하는 거의 제일 큰 특징은 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거예요. 누구한테? 외부. 우리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 제공할 게 재무회계.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부의 정보 이용자 누구 있어요? 사장. 그렇죠. 사장, 직원, 뭐 대표이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으면 무조건 납세 의무가 있으니까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거고 남들한테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얘는 원리 원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원리 원칙이 존재해요. 원리 원칙이 존재하고 관리회계는 우리 회사 내부의 방식만 있으면 되죠. 남들한테 보여줄 게 아니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만 볼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만의 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틀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관리회계의 대표적인 게 생산관리가 있거든요. 생산관리. 그러면 제품 생산하는 원가를 계산을 하는 건데, 자, A라는 양말 공장이 있고 B라는 양말 공장이 있어요. 장부가 똑같을까요? 틀리겠죠. 이것도 틀리고 성능 재료 것도 틀릴 거예요. 그거는 숫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장부 작성하는 틀은 똑같죠. 비슷해요. 이거를 재무회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같은 장부가 만들어져요. 재무회계. 그러니까 사오고 만들어서 팔고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재무회계인데, 그런데 이 양말을 생산하는 원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A라는 양말 공장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B라는 양말 공장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회사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수작업으로 해요. 그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쪽은 완전 기계에서 자동으로 다 양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 회사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규칙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원리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건 국가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뭐를 따라가요? 세법을 따라가죠. 세법. 이거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재무회계를 하는 이유는 외부에다가 정보를 알려줄 건데, 우리 회사가 올해 한 해 동안 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거지향적이 돼요. 과거에 벌어졌던 사실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2021년도에 재무 상태가 어땠어요? 2021년도에 손익계산서가 어땠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2022년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설명은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다. 얘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리회계의 대표적인 게 생산관리, 인사관리, 물류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품 얼마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사는 뭐예요? 사람 관리. 얘를 이번에 가산점을 좀 더 주고 내년에 승진시켜야 되겠다. 얘를 잘라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인사관리. 물류관리는 이제 유통시켜주는 이제 그런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얘네들은 과거의 사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추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부들이에요. 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회사 대표이사한테 A 사원은 감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 점수가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회계는 과거에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 사실만 공표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세법이 일단 부가세법. 물품 거래를 하니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밸류에드 텍스, 그래서 VA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그 다음에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은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 월급에서 세금 떼야 되죠. 그렇죠? 직원들이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소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기업도 돈을 벌으면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가 지금 딱 눈앞에 있는 세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배우는 건 재무회계를 현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 중에서도 생산관리를 아주 조금 배우실 거예요. 생산관리를. 그 다음에 부가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조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세무 2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똑같고 소득세법이 추가가 되고, 세무 1급으로 올라가면 법인세법이 추가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벨이 이제 올라가면서 배우셔야지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회계 단위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계 단위는 장소적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장소적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송파점을 할 때 송파점도 제 거고 여기도 제 거였으니까 여기의 장부와 송파점의 장부를 섞어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따로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회계단위, 성남 셀프 컴퓨터 회계학원 하나의 회계단위, 송파점 있으면 송파점은 송파점대로 하나의 회계단위로 놓고 장부를 작성을 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회사가요. 네. 회사가 있고 또 따로 하나 만들면 각자 해야 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네. 원칙은 이걸 따로따로 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밑에 자회사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각각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회계 관리를 따로 다 하세요. 대신에 나중에 통합해서 연결재무제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요. 우리 회사의 밑에 있는 회사들 것까지 다 묶었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건 이제 연결재무제표고, 회계 단위는 각각 본점 따로, 지점 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장부를 정리하시는 거를 우리가 회계 단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 회계 단위는 뭐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고요. 회계 기간.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계 기간은 우리가 이렇게 놓고, 자, 올해 올해를 우리는 단기라고 불러요. 올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기. 그래서 올해를 단기라 하고, 이전 연도를 전기라 해요. 전년도. 그 다음에 내년도를 차기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기, 전년도, 단기, 올해, 그 다음에 차기는 내년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회계의 시작은 일반적인 기업은 다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본 회계기간으로 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래서 1월 1일을 우리는 기의 시작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초라고 해요. 기의 시작, 기초.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되면 끝나죠. 그렇죠? 이 끝나는 날을 우리는 기말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 회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로 나눠줬잖아요.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 했고, 수익, 비용은 경영 성과라고 했어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라는 서식에다 작성을 할 거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서식에다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매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해가 바뀌면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올해 매출이 얼마예요? 이런 걸 계산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은 연말이 끝나고 나면 제 거 자산 다 버려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다시 또 다 사요? 그런 게 아니죠.
넘겨야죠. 내년도.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는 다음 연도로 2월이라는 거를 해요. 뭐를 한다고요? 2월. 2월. 2월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뭐 2월 한다 그러잖아요. 네. 2월 상품. 그렇죠. 백화점에 가면 2월 상품이라는 걸 싸게 팔죠. 2월 상품 뭐예요? 전년도에서 넘어온 상품이다. 그러니까 올해 생산된 게 아니라 얘는 생산한 지 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기말을 내년도에 다시 넘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2월이라고 해요. 2월. 그러면 차기 입장에서 1월 1일을 다시 또 뭐라고 불러요? 기초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면 어떠한 시기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나요? 전년도의 기말은 올해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의 기말과 올해의 기초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대신에 글자는 다르게 쓰겠죠. 뭐 2021년도 기말, 2022년도 기초라고 쓰는데 금액은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걸 2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2월. 다음 연도로 넘겨준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무조건 다음 연도로 2월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매년 빵원에서 출발해요. 빵원부터. 1월 1일이 되면 장부를 새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간 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 상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웠나요? 네, 재무 상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 상태라 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 첫 번째 재무 상태의 자산. 자산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그쵸?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동자산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뭐랑 뭐로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 맞나요? 이거 무조건 순서대로 외우셔야지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동성 배열법을 쓰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얘를 막 위에다 갖다 쓰고 밑에다 갖다 쓰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이것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부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고,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워요. 그러면 유형이 투자랑 바뀌어도 안 돼요? 네. 왜냐면 얘는 빨리 현금화할 수도 있거든요. 급하면. 장기간 보유하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지금 급해요. 그럼 어떻게? 빨리 내다 팔아야죠. 그럼 주식을 파는 게 좋아요? 본사 건물을 내다 파는 게 빨라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세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고자산은 뭐가 목적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유형자산은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무형자산은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기타 비유동자산은 자산이잖아요. 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니까 내 것이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채. 부채는 그냥 두 가지로 뭐랑 부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비유동부채 뭐뭐뭐 외우시라고요?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자본을 지난 시간에는 자본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더 자세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또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그래도 들어본 거랑 아닌 거랑 나중에 가면 또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주식회사의 자본이에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회사가 다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돈으로 회사 영업을 하는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주들이 회사에다 투자를 해줘야지 되니까 그 돈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남는 돈이 생기면 주주들한테 다시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또 나눠주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타 포괄손익 유계액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많이 어렵진 않아요. 이제 나중에 자본만 여기 칠판 한 바닥 써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조금 배우시면 되겠고 일단은 자본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이라고 하는 식을 써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삼성전자 액면 얼마라고요? 100원이에요. 100원. 그 액면을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액면을 곱한 금액을 자본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되고 있는 거는 액면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추가로 또 발행을 하게 되면 비싸게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더 비싸게 7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69,000원이라고 남는 돈이 생기겠죠. 69,900원이. 그걸 우리는 자본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 자,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잉여금이 2개가 있어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 잉여금이라는 말이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물잉 나물이요. 한자로 얘기하면 남고 남는 돈을 우리가 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긴 거. 그래서 여기 안에는 주, 감, 자 3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일단 주감자 정도만 체크만 할게요. 안에 있는 건 아직은 잘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회사 주식을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본조정이라는 것은 자본조정은 우리 회사의 주식과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긴 상태인데 거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거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는 건 어쨌든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 될 것들인데 아직 거래가 안 끝난 상태예요.
마이너스인 거는 거래가 끝나도 어차피 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거고, 플러스는 거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회사 주식 사실 분 어디 은행에다 돈 좀 넣어주세요. 돈이 들어왔어. 그럼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해줘야 되죠. 근데 아직 주식을 발행 안 했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돈은 들어와서 내 자본은 늘어났는데 아직 주식을 발행 안 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생기고 자본 잉여금이 생길 건데 아직 미발행된 상태일 때 그때는 우리가 자본 조정이라는 걸로 처리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이익잉여금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거예요. 아까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남는 돈이 생긴 거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 아까 물건 팔고 나면 남는 돈 생기는 거 있죠?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냐? 얘는 이익잉여금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얘도 아직 거래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거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걸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계상 용어로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그래요. 미실현 보유손익. 무슨 얘기예요? 보유가 뭐예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은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해가 되셨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실현이 됐다 안 됐다? 그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는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결국 얘는 평가손익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평가만 해본 거예요. 이거 지금 얼마지? 이렇게 평가만 해본 거예요. 제가 건물 하나 샀어요. 건물 하나 샀는데 2000년에 샀어요. 그럼 지금 이 건물 값이 엄청 올라갔겠는데요? 그쵸? 그러면 팔을 거예요? 안 팔을 거예요? 아직 안 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얼마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평가만 해보는 거예요. 평가만. 그랬더니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 내가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어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그걸 우리는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그러고, 이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록하는 곳이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은 거래가 다 끝난 상태죠. 실질적으로 나온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자본만 또 설명을 여기 칠판 거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꽉꽉 채워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조금 외우셔도 되니까 지금은 대략의 의미만. 그래서 잉여금이다 라고 하면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본잉여금은 우리 회사 주식 거래에서 남는 거고,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재무상태,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산, 내 거,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및 채권을 자산이라 하고요. 부채, 남의 거, 기업이 장래에 일정한 금액을 갚아야 할 채무, 빚을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 자본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자본이라고 한다. 이걸 기록하는 장부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재무상태표로 가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러니까 날짜가 어떻게 나와요?
몇 월 며칠 현재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와요. 그 밑에 있는 경영성과에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일정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날짜가 어떻게 나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성과. 경영성과도 정리는 다 해드렸어요. 경영성과라고 하지 말고 손익계산서라고 써드릴게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뭐라고요? 일정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손익계산서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죠? 꼭대기에 뭐 있었어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고 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러고 나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주시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우리 고딩들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냥 오늘 숙제가 50번이에요. 네. 오늘 숙제가. 왜요?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 자체가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용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우리 처음 배우는 용어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당분간. 아시겠죠? 제가 엊그제 적어드렸는데 얘를 다시 적는 이유는 오늘 또 정리해라. 오늘 또 정리해가지고 오셔야지만 내일 수업이 조금 더 편해진다. 우리 여기에 수익이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 수익은 매출하고 영업의 수익.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비용. 근데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하나고 그 다음에 법인세도 법인세 하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하고 영업의 비용을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맞죠? 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을 외우시라 그랬나요?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배웠죠? 네. 배웠어요. 배웠어요. 네. 자, 줄줄줄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매출원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나요? 설명 많이 안 드렸나요? 자, 매출한 상품의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다 팔면 얼마 주고 사왔냐 라는 걸 따져주시는 거 우리가 매출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이 정도의 설명은 이해는 조금 되셨죠? 그쵸? 그 다음에 기업을 평가할 때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을 항상 기준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계속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옵니다.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경영 성과까지 제가 일단은 설명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와 분계입니다. 거래와 분계인데, 요거는 잠시 쉬셨다가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칠판 지울 거예요.